틈틈이 알아보는 미국 주식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정말 뭐랄까 여와 같은 기업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하루 만에 주가가 20% 가까이 폭등하고요. 네. 월가의 족집게로 불리는 톰 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죠. 여기에 캐시 우드의 아크 인베스트, 피터 틸의 파운더스 펀드까지.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데요. 그렇죠. 이 거물들이 전부 올라탄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비트마인 이머전 테크놀로지스, 티커는 BMNR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기업 정말 흥미롭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그냥 텍사스에서 묵묵히 비트코인을 채굴하던 그냥 그런 기술 회사였거든요. 그렇었죠.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 이제부터 세계 최대의 이더리움 금고가 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죠. 그야말로 엄청난 변신인데요. 네. 그래서 오늘 2025년 11월 25일 바로 이 시점에서 BMNR의 현 주소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오늘 저희 목표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BMNR의 이 과감한 전략이 과연 천재적인 한 수인지 아니면 좀 위험한 도박인지 그 빛과 그림자를 아주 균형 잡힌 시각으로 파헤쳐보는 겁니다. 네. 자, 그럼 BMNR의 과거부터 한번 돌아가 볼까요? 원래는 침진행각이라는 기술로 유명했다고요? 맞아요. 보통 컴퓨터는 펜을 돌려서 공기로 열을 식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BMNR은 아예 채굴 장비 전체를 기름 같은 비전도성 액체에 통째로 담가버리는 방식을 썼어요. 장비를요, 액체에 그냥 담가버린다니. 듣기만 해도 좀 과격한데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공기보다 액체가 열을 훨씬 빨리 뺏어가거든요. 열 전도율이 높아서. 네. 덕분에 장비를 좀 무리하게 돌려도 과열이 안 되는 거죠. 이걸 오버클럭킹이라고 하는데 장비 성능을 최대 40%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와, 40%나요? 네. 게다가 액체 속에 있으니까 먼지나 습기 걱정도 없어서 장비 수명도 길어지고요. 당시에는 꽤 혁신적인 기술이었어요. 기술력은 확실히 있었던 회사군요. 텍사스처럼 전기료가 싼 곳에서 이 기술로 데이터 센터를 운용하면서 돈을 벌었던 거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기술을 왜 버리고 갑자기 방향을 튼 걸까요? 채굴 사업의 한계라도 보였던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암호화폐 채굴업이라는 게 결국은 규모의 경제 싸움이거든요. 더 큰 놈이 이기는? 그렇죠. 더 값싼 전기를 찾아서 전 세계를 떠돌아야 하고 최신 채굴 장비가 나올 때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계속 교체해야 하죠.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땐 좋지만 하락장이라도 오면 전기세도 못 내고 줄도산하는 굉장히 변동성이 큰 사업 모델이에요. 결국 남 좋은 일만 시키는 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거군요. 그래서 BMNR 경영진이 결단을 내린 거네요. 우리는 광부가 아니라 금광 그 자체를 소유하겠다. 이런 식으로요. 하하,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2025년 회사는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 DAT 기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합니다.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 네, 쉽게 말해서 사업에서 번 돈을 달러로 쌓아두는 게 아니라 전부 이더리움으로 바꿔서 보유하겠다는 전략이죠. 많은 분들이 아시는 마이클 세일러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대리인을 자처했다면 BMNR은 이더리움 대리인이 되겠다. 이렇게 나선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정말 과감한데요. 그 목표도 아주 구체적이라고 들었습니다. 5%의 연금술이라는 이름까지 붙였던데 전 세계 이더리움 공급량의 5%를 확보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솔직히 처음 들었을 때 허풍 아닌가 싶었어요. 허풍이라고 하기엔 실행 속도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2025년 11월 24일 발표 기준으로 이미 363만 개의 이더리움을 확보했어요. 363만 개요? 네. 이게 전체 이더리움 공급량의 약 3%에 해당하니까 목표의 60%를 이미 달성한 셈입니다. 와, 정말 엄청난 속도인데 보통 기업이라면 자산 가격이 반토막 날까 봐 무서워서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요. 저렇게 공격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는 건가요? 바로 그 질문이 BMNR 전략의 핵심을 관통합니다. 그 비결이 바로 리버스뱅크라는 철학에 있어요. 리버스뱅크.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은행이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개념이죠? 전통은행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생각해보면 쉬워요. 은행은 우리 같은 예금주들한테 언제든 돌려줘야 하는 단기 부채, 즉 예금을 받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로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같은 장기 자산에 투자를 하죠. 그런데 시장이 불안해져서 사람들이 갑자기 예금을 다 찾아가면, 즉 뱅크런이 발생하면 은행은 당장 돌려줄 돈이 없어서 파산하게 됩니다. 자산과 부채의 만기가 서로 맞지 않아서 생기는 구조적인 취약점이군요. 맞습니다.
BMNR은 이 모델을 완전히 뒤집었어요.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주식은 은행 예금과 달리 투자자들이 내 돈 돌려줘 라고 요구할 수 없는 영구자본이잖아요. 아, 상환 의무가 없으니까. 그렇죠. 상환 의무가 없죠. BMNR은 이 영구자본으로 변동성이 극심한 장기자산, 즉 이더리움을 삽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이 막 80% 폭락하는 크립토 윈터가 와도 예금 인출 압박 같은 게 없으니 보유한 이더리움을 할값에 강제로 팔 필요 없이 버텨낼 수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구조적 회복력이 BMNR 전략의 핵심 방어막인 셈이죠. 물론 주주들이 주식을 팔아치우는 스톡런의 위험은 있겠지만 네, 그건 회사의 존폐를 위협하는 뱅크런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죠. 일단 자산을 지킬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 방어막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걸 월가도 알아챈 것 같군요. 톰리나 캐시우드 같은 거물들이 괜히 들어온 게 아닐 테니까요. 실적만 봐도 숫자가 엄청나던데요. 2025 회계연도 순이익이 3억 2,816만 달러라고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네. 그 3억 달러가 넘는 순이익은 회사가 사업을 잘해서 번 돈이 아니에요. 실제 운영 수익은 610만 달러 정도에 불과합니다. 잠깐만요. 그럼 나머지 3억 2천만 달러는 다 어디서 나온 거죠? 하하하, 바로 회계장부상의 마법입니다. 마법이요? 네, 회계 기준이 바뀌면서 보유한 디지털 자산의 가치 상승분을 그대로 장부상 이익으로 잡을 수 있게 됐거든요. 아, 즉, BMNR의 순이익은 보유한 이더리움 가격이 오른 만큼 늘어난 겁니다. 아하, 그럼 BMNR의 실적 발표는 사실상 이더리움 시세표나 다름없는 거네요. 이더리움 가격이 오르면 수익이익이 폭증하고 떨어지면 적자로 곤두박질 치는 구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BMNR을 볼 때는 주가 수익 비율, PER 같은 전통적인 지표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겠네요. 대신 주당 이더리움 보유량이나 순자산 가치, NAV 같은 지표가 훨씬 중요해진 거죠. 이런 독특한 구조에 월가의 드림팀이 모여들었다는 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톰 리, 캐시 우드, 피터 틸. 이 사람들은 왜 BNR에 투자한 걸까요? 단순히 이더리움이 오를 거라고만 생각했다면 그냥 이더리움을 직접 사면 될 텐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들이 BNR에 투자하는 건 BNR을 단순한 이더리움 보유 회사가 아니라 이더리움의 가치를 증폭시키는 기계로 보기 때문이에요. 가치를 증폭시키는 기계요? 네. 톰리는 원래 기술주 강세론자고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는 파괴적 혁신에 투자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이들 눈에는 BNR의 전략이 바로 그런 파괴적 혁신인 거죠. 가치를 증폭시킨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바로 MAVAN이라는 프로젝트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메이드 인 아메리카 밸리데이터 네트워크의 약자인데요. MAVAN. 네, BNR이 자체적으로 이더리움 스테이킹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에요. 2026년 1분기 가동이 목표죠. 스테이킹이라면 이더리움을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금고에 쌓아두는 게 아니라 그 이더리움을 굴려서 추가 수익을 내겠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연 3에서 5% 수준의 안정적인 이자 수익, 그러니까 스테이킹 보상을 얻게 되는 거죠. 아, 이건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째, BNR이 단순한 자산 보유 회사를 넘어서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드는 운영회사로 진화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둘째, 이건 나중에 얘기할 규제 리스크에 대한 아주 중요한 방어 논리가 됩니다. 심지어 암호화폐 기업 최초로 배당까지 선언했죠. 주당 0.01달러. 물론 금액 자체는 귀여운 수준이지만요. 하하하, 맞아요. 커피 한 잔도 못 사 마시는 돈이죠. 하지만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상징적인 메시지입니다. 어떤 메시지죠? 우리는 변덕스러운 크립토 회사가 아니라 주주들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성숙한 기업이다라는 신호를 월스트리트에 보내는 거예요.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비에나의 전략이 정말 치밀하게 설계됐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을 리는 없겠죠? 이런 공격적인 전략에는 분명히 그림자도 짙게 드리워져 있을 텐데요. 물론입니다. 공매도 전문 운용사 캐리스델 캐피탈이 아주 날카로운 보고서를 냈다고요? 제목부터가 데이트는 전략이 아니다라면서요? 네, 그 보고서의 핵심은 BMR의 성장 엔진이라고 불리는 플라이휠 효과가 깨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플라이휠 모델 저도 들어봤습니다. BMR의 주식이 실질 보유한 이더리움 가치, 그러니까 순자산 가치보다 비싸게 프리미엄을 받고 거래될 때
신주를 찍어서 돈을 만들잖아요. 네, 그렇죠. 그 돈으로 이더리움을 더 사면 주주 한 명당 갖게 되는 이더리움의 양이 늘어나니까 주가가 더 오르는 선순환 구조. 이걸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 선순환의 핵심 조건이 바로 프리미엄이에요. 주가가 순자산 가치보다 높아야만 이 마법이 작동합니다. 아, 그런데 캐리스데일은 바로 그 프리미엄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프리미엄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주당 순자산 가치가 $40인데 주가가 $30에 거래된다고 해보죠. 네. 이 상황에서 BMR이 $30의 신주를 발행해서 $30어치 이더리움을 사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 주주들이 가지고 있던 $40짜리 가치가 희석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즉, 플라이휠이 역회전하면서 주주들의 가치를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주주가치 희석 문제가 가장 큰 리스크군요. 자료를 보니까 이더리움을 사기 위해 하루에 1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천억 원이 넘는 규모의 신주를 발행하고 있다는데 네, 어마어마하죠. 이 엄청난 물량을 시장이 프리미엄을 얹어서 계속 소화해주지 못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이건 계산 가능한 리스크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근본적이고 어쩌면 회사의 존폐를 결정할 수 있는 실존적인 위험이 하나 더 있어요. 더 큰 게 있다고요? 바로 규제 리스크입니다. 규제 리스크라면 설마 사업 모델 자체가 불법이 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는 1940년에 만들어진 투자회사법이라는 아주 오래되고 강력한 법이 있어요. 1940년 투자회사법? 네, 이 법은 자산의 40% 이상을 주식이나 채권 같은 투자 증권으로 보유한 회사를 투자회사로 분류해서 뮤추얼 펀드처럼 아주 엄격하게 규제합니다. 아, 만약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이더리움을 투자 증권으로 결문 내린다면 자산의 거의 전부를 이더리움으로 가진 BMNR은 이 법의 정면으로 걸리게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게 BMNR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입니다. 한순간에 사업 모델 전체가 불법이 될 수 있는 거죠. 와, 물론 BMNR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라 금이나 원유 같은 상품이다. 그리고 우리는 아까 말한 MAVAN이라는 스테이킹 사업을 통해 자산을 수동적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사업체이므로 투자회사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필사적으로 방어하고 있죠. 하지만 그건 BMNR의 주장일 뿐 아직 법적으로 확정된 사실은 아니잖아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달리는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이 법적 불확실성이야말로 BMNR의 미래를 좌우할 가장 큰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보죠. BMNR은 한때 첨단 침지 냉각 기술을 가졌던 채굴 회사였지만 지금은 월가의 최고 두뇌들과 거물 투자자들의 지지를 받으며 이더리움의 미래의 모든 것을 건 거대한 금융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더리움의 가치가 폭등하면 상상 이상의 수익을 안겨줄 잠재력을 가졌지만 그 이면에는 공격적인 신주 발행으로 인한 끊임없는 주주가치 희석 문제, 네.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규제라는 시한폭탄을 동시에 안고 있는 그야말로 고위험 고수익의 교과서 같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BMNR에 대한 오늘의 심층 분석이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기업의 미래는 이더리움의 가격, 그리고 규제 당국의 결정이라는 두 가지 거대한 파도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보실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겠습니다. BMNR은 지속 가능한 전략을 가진 혁신 기업일까요? 아니면 시장의 열광과 규제의 관용에만 의존하는 거대한 모래성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하네요. 그리고 앞으로 더 알고 싶은 기업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심도 있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